1953년 3월 지구상에서 가장 절대 권력자였던 이오시프 스탈린이라는 이름의 한 사내가 침대 위에서 쓰러졌습니다. 그러나 경호원들은 문 밖에서 얼어붙은 채 서 있었고 측근들은 침묵 속에 그저 기다렸으며 누구도 감히 그에게 다가설 수 없었습니다. 굴라그에서 수백만 명이 사라진 체제는 창조주가 숨을 거두는 순간에도 흔들림 없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한때 혁명의 희망이었던 소녀는 과연 어떻게 수천만 명의 운명을 좌우하는 무소불위의 권력자가 되었을까요? 스탈린, 강철이라는 가명기에 숨겨진 한 혁명가의 일생을 추적합니다. 1878년 12월 18일 러시아 제국의 변방 그루지아의 작은 고리마을에서 이오시프 주카시빌리라는 이름의 한 소년이 가난한 구두 수전공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제정 러시아 말기는 극심한 사회적 모순이 들끓던 시대였습니다. 농노제의 잔재가 여전히 농촌을 지배했고 도시의 노동자들은 착취와 빈곤 속에서 신음했습니다.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민중주의와 마르크스주의가 확산되었고 폭탄 테러와 암살이 빈번히 발생했으며 혁명의 기운이 지하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었습니다. 소년의 가정은 이러한 시대적 고통을 고스란히 반영했습니다. 아버지 베사리온 주가시빌리는 술에 취해 아내와 아들을 무자비하게 구타했습니다. 어린 이오시프는 밤마다 아버지의 폭력에 떨어야 했고 이는 그의 내면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외부 세계에 대한 불신과 적개심, 통제받지 않으려는 강박, 그리고 역설적으로 타인을 완전히 통제하려는 욕망, 이 모든 심리적 단초가 이 시기에 형성되었습니다. 1884년 6살의 이오시프는 천연두를 앓았습니다. 고열과 발진이 며칠간 지속되었고 회복 후 그의 얼굴에는 평생 지워지지 않을 흉터가 남았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그의 외모를 놀렸고 이는 그를 더욱 고립시켰습니다. 피해의식과 열등감이 그의 성격 깊숙이 자리잡았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훗날 그가 비판을 개인적 모욕으로 받아들이고 경쟁자를 용납하지 못하는 편집진적 성향으로 발전했습니다. 어머니 예카테리나는 아들이 가난과 폭력을 피해 성직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1894년 16살의 이오시프는 트빌리시 신학교에 입학했지만 엄격한 교육과 권위적인 교육 방식은 그에게 반감만 키웠고 대신 그는 금지된 혁명 서적을 탐독하기 시작했습니다. 마르크스의 자본론과 레닌의 팜플렛들 그리고 러시아 민중주의자들의 저작을 읽으며 그는 자신의 개인적 분노와 피해의식의 이념적 틀을 제공받았습니다. 사회의 부조리는 개인의 악이 아니라 계급 구조의 문제였고 폭력적 혁명은 역사적 필연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1899년 스탈린은 혁명활동으로 신학교에서 퇴학된 이후 그는 본격적으로 지하혁명 조직에 뛰어들었고 노동자들을 조직하고 파업을 선동했습니다. 하지만 곧 체포되어 시베리아로 유배되었고 영하 40도 혹한의 끝없는 서론과 고립감시 그리고 유배지의 경험은 그를 더욱 냉혹하게 만들었습니다. 생존을 위해서는 감정을 억누르고 타인을 도구로 여기며 목적을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아야 했습니다. 이 시기 그는 여러 가명을 사용했지만 결국 스탈린이라는 이름으로 굳어졌습니다. 러시아어로 강철을 뜻하는 이 별명은 단순한 지하활동 가명이 아닌 그가 스스로를 규정하는 방식이자 세상에 보여주려는 이미지였습니다. 어떤 고통도 굴복시킬 수 없고 어떤 감정도 흔들 수 없으며 어떤 장애물도 깨부술 수 있는 강철 같은 의지, 이것이 그가 추구한 자아상이었습니다. 레닌의 볼셰비키파가 멘셰비키파와 분열했을 때 스탈린은 주저없이 볼셰비키를 선택했습니다. 볼셰비키의 엘리트 전위당 이론과 중앙집권적 조직 원칙은 그의 성향에 완벽하게 부합했습니다. 다른 혁명가들이 이념적 논쟁과 이론 개발에 몰두할 때 스탈린은 실제적인 행동에 집중했습니다. 그는 글을 잘 쓰는 지식인도 대중을 감동시키는 연설가도 아니었습니다. 대신 그는 조직을 운영하고 자금을 조달하며 반대자를 제거하는 실무에 능했습니다. 1907년 6월 26일 트빌리시에서 대담한 은행당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볼셰비키 무장조직이 현금 수송 마차를 습격해 25만 루블을 탈취한 이 사건은 스탈린이 배후에서 계획한 것이었습니다. 작전 과정에서 수십 명이 사상했지만 스탈린에게 그것은 혁명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희생이었습니다. 혁명이라는 대의 앞에서 개인의 생명은 부차적인 것이 되었고 폭력은 정당한 수단이 되었습니다. 동료 혁명가들은 점차 그의 성향을 경계하기 시작했고 그는 동지들과의 관계에서도 진정한 신뢰를 형성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사람을 잠재적 경쟁자나 배신자로 보는 경향이 있었고 비판을 개인적 공격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논쟁에서 패배하면 상대를 용서하지 않았고 권력관계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집착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편집증적 불신은 단순한 성격적 결함이 아닌 훗날 수천만 명을 집어삼킬 공포 시스템의 심리적 기반이 되었습니다. 1917년 10월 볼셰비키 혁명이 성공했습니다. 새로운 소비에트 정부가 수립되었고 레닌이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트로츠키는 혁명의 영웅으로 추앙받았고 지노비에프와 카메네프는 당내 거물로 군림했습니다. 그에 비해 스탈린의 존재감은 상대적으로 미미했지만 그는 조용히 자신의 위치를 다져가고 있었습니다. 내전 기간 동안 그는 민족문제인민위원으로서 소수민족 지역을 통제했고 식량 조달 과정에서 무자비한 강제 징발을 감행했습니다. 반대파는 가차없이 제거되었고 이견
아이디어는 반역으로 간주되었으며 혁명의 이상은 점차 권력의 유지라는 현실 앞에 퇴색되어가고 있었습니다. 1922년 4월 3일 스탈린은 새로 신설된 볼셰비키당 중앙위원회 서기장에 임명되었습니다. 당시 서기장은 회의록을 작성하고 문서를 관리하며 행정 업무를 조율하는 실무직으로 인식되는 등 대부분의 당 간부들은 해당 인사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화려한 이론가들과 웅단가들이 정치국에서 노선을 논쟁할 때 서기장은 뒤에서 서류를 정리하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스탈린 자신도 겸손한 태도로 이 직책을 받아들이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스탈린은 이 직책의 진정한 가치를 정확히 꿰뚫고 있었고 서기장은 당원들의 인사기록을 관리했습니다. 누가 어디에 배치되고 누가 승진하며 누가 좌천되는지 이 모든 결정이 서기장의 사무실을 거쳐갔습니다. 지방당 조직의 서기들을 임명하는 권한도 서기장에게 있었습니다. 중앙위원회 회의의 안건을 준비하고 문서를 배포하며 정보의 흐름을 통제하는 것도 서기장의 업무였습니다. 당의 신경망 전체를 장악할 수 있는 위치였던 것입니다. 스탈린은 체계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고 충성파들을 주요 지방 조직에 배치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그루지아, 시베리아 각 지역의 당서기들은 스탈린에게 신세를 진 사람들로 채워졌습니다. 중앙위원회의 실무간부들, 감찰위원회의 조사관들, 당 기관지의 편집자들, 이들 역시 그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스탈린에게 정보를 제공했고 그의 의중을 파악했으며 잠재적 반대자들의 동향을 감시했습니다. 공식적 권력 구조 뒤에서 비공식적 충성 네트워크가 구축되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스탈린은 겉으로는 온건하고 중립적인 모습을 유지했습니다. 당내 논쟁에서 극단적 입장을 피했고 양측의 의견을 조율하는 중재자처럼 행동했습니다. 화려한 연설 대신 실무적 보고를 했고 이론적 북찬성보다 조직적 효율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전략은 그를 위협적이지 않은 인물로 보이게 만들었고 잠재적 경쟁자들은 그를 경계하지 않았습니다. 혁명적 정당성과 당의 단합이라는 공식적 명분 뒤에서 개인의 완벽한 통제라는 은밀한 목적이 구축되고 있었습니다. 1922년 12월 레닌은 두 차례의 뇌졸중을 겪었습니다. 반신불수 상태에서 그는 당의 미래에 대해 깊이 우려하기 시작했습니다. 1922년 12월 말부터 1923년 1월 초까지 레닌은 구술로 이안의 메모를 작성했고 후대에 레닌의 유서로 알려진 이 문서에서 그는 주요 당 지도자들을 평가했습니다. 트로츠키에 대해서는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과도한 자신감을 지적했으며 지노비예프와 카메네프의 1917년 배신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러나 스탈린에 대한 평가는 가장 가혹했고 1923년 1월 4일 레닌은 추가 메모를 구술했습니다. 스탈린 동지는 서기장이 된 후 자신의 손에 무한한 권력을 집중시켰는데 그가 항상 충분히 신중하게 이 권력을 사용할 수 있을지 나는 확신하지 못한다. 그리고 며칠 후 더욱 직접적인 권고를 추가했습니다. 스탈린은 너무 거칠다. 이 결함은 동지들 사이에서는 참을 만하지만 서기장 직책에서는 참을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나는 동지들에게 스탈린을 그 자리에서 해임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것을 제안한다. 1924년 1월 21일 레닌은 사망했고 그의 유서는 당 지도부에 전달되었습니다. 5월 당대회를 앞두고 유서를 공개할 것인지 여부가 논쟁거리가 되었습니다. 트로츠키는 공개를 주장했지만 적극적으로 밀어붙이지는 않았습니다. 지노비예프와 카메네프는 오히려 스탈린을 옹호했습니다. 그들은 트로츠키를 더 위험한 경쟁자로 보았고 스탈린을 동맹으로 필요로 했습니다. 결국 유서는 당대회 대표단에게만 제한적으로 낭독되었고 공식 기록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레닌의 마지막 경고는 침묵 속에 묻혔고 이는 소련 역사의 방향을 결정짓는 순간이었습니다. 레닌 사후 당내 권력 투쟁이 본격화되었습니다. 가장 유력한 후계자는 레프 트로츠키였습니다. 그는 10월 혁명의 영웅이었고 내전에서 붉은 군대를 이끌어 승리를 거둔 군사 천재였습니다. 또한 뛰어난 연설가이자 저술가로서 대중적 인기도 높았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치명적 약점이 있었습니다. 당 조직 내에서의 기반이 약했고 다른 지도자들과의 개인적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스탈린은 지노비예프, 카메네프와 비공식 동맹을 결성했습니다. 이른바 삼두정치였습니다. 세 사람은 트로츠키를 고립시키는 데 협력했고 1923년부터 1924년까지 트로츠키는 당내에서 점차 소외되었습니다. 그의 정책 제안은 번번이 부결되었고 그의 연설은 비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트로츠키주의라는 용어가 만들어져 당의 노선에서 벗어난 좌파 일탈을 지칭하는 낙인이 되었습니다. 1925년 스탈린은 전략을 전환했습니다. 트로츠키를 제거한 후 이제 지노비예프와 카메네프가 위협이 되었고 스탈린은 우파 지도자인 니콜라이 부하린과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지노비예프와 카메네프가 좌파 반대파로 낙인 찍혔고 과거 레닌의 유서를 은폐하는 데 협력했던 그들의 행동이 오히려 약점이 되었습니다. 1926년과
결과 1927년 지노비예프와 카메네프는 정치국에서 축출되었고 주요 직책에서 해임되었습니다. 1927년 11월 트로츠키는 당에서 제명되었고 곧이어 카자흐스탄 알마아타로 유배되었으며 이듬해 그는 소련에서 완전히 추방되었습니다. 혁명의 영웅이 국경을 넘어 망명길에 오르는 모습은 스탈린 권력의 공고함을 상징했습니다. 트로츠키는 터키와 프랑스 그리고 노르웨이를 거쳐 마침내 멕시코에 정착했지만 망명지에서도 스탈린에 대한 비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940년 8월 스탈린이 보낸 암살자 라몬 메르카데르가 얼음도끼로 트로츠키의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혁명의 마지막 경쟁자가 제거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권력을 장악한 스탈린은 소련 서해를 근본적으로 재편하기 시작했고 1928년 제1차 5개년 계획이 시작되었습니다. 급속한 산업화가 목표였고 그 재원은 농업 부문에서 추출되어야 했습니다. 스탈린은 농업 집단화 정책을 강행했습니다. 개인 농가들을 코로즈라는 이름의 집단 농장으로 통합하고 생산물을 국가가 통제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가장 큰 저항은 쿨라크로 불리는 부유한 농민층에서 나왔습니다. 스탈린은 쿨라크를 계급의 적으로 규정하고 제거를 명령했으며 계급으로서의 쿨라크 청산이라는 구호하에 수백만 명의 농민들이 재산을 몰수당하고 시베리아로 추방되었습니다. 해당 과정에서 집단화에 저항하는 농민들은 사보타 주범으로 낙인 찍혀 체포되거나 총살당했고 농민들은 저항의 표시로 가축을 도살하고 곡물을 숨겼습니다. 1932년부터 1933년까지 우크라이나와 부카프카스 지역에서 대기근이 발생했고 홀로도모르로 알려진 이 재앙은 강제 집단화와 무자비한 곡물 수탈의 직접적 결과였습니다. 국가는 농민들에게서 파종할 종자곡물까지 빼앗아갔고 굶주리는 지역으로의 식량 반입을 금지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만 최소 350만 명이 야사했으며 일부 추정치는 700만 명에 달했습니다. 마을 전체가 사라졌고 굶주린 사람들이 나무 껍질과 풀뿌리를 먹으며 죽어갔습니다. 스탈린은 해당 기근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자들의 사보타주로 규정하고 비판하는 당 간부들을 숙청했으며 외부 세계에도 기근의 실상을 숨겼습니다. 수백만 명이 굶어 죽는 동안 소련은 곡물을 수출하고 있었고 혁명이 가져올 풍요로운 미래라는 희망은 전례 없는 재앙으로 변질되었습니다. 개인의 통제 욕구와 이념적 강박이 결합했을 때 국가 정책이 대량 학살의 도구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집단 저항이라는 경제적 전쟁이 일단락되자 스탈린은 곧바로 자신의 권력을 위협할 수 있는 정치적 내부의 적을 새롭게 규정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1934년 키로프 암살이라는 사건은 바로 이 새로운 공포의 신호탄이었습니다. 1934년 12월 1일 오후 4시 30분경 레닌그라드 스몰리 궁전에서 총성이 울렸습니다. 레닌그라드당 제1석이 세르게이 키로프가 암살당한 것입니다. 범인은 레오니드 니콜라예프라는 하급 당원이었습니다. 공식 발표에 따르면 이것은 개인적 원한에 의한 단독 범행이었지만 많은 역사학자들은 스탈린이 배후에 있었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키로프는 당내에서 인기 있는 지도자였고 스탈린의 가혹한 정책에 온건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1934년 당대회에서 일부 대표들은 키로프를 서기장으로 추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는 소문이 있었고 스탈린에게 키로프는 잠재적 경쟁자이자 위협이었습니다. 암살 당일 키로프의 경호 책임자는 의문의 사고로 사망했고 니콜라예프는 신문 도중 총살당의 진상은 영원히 묻혔습니다. 스탈린은 해당 사건을 오히려 기회로 활용했습니다. 암살 당일 밤 그는 즉시 레닌그라드로 직행했고 직접 수사를 지휘했습니다. 12월 1일 자정 중앙집행위원회는 긴급법령을 통과시켰습니다. 테러 혐의자에 대한 수사는 10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하고 재판은 변호인 없이 진행되며 상소는 불가능했고 사형 판결은 즉시 집행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해당 법령은 대숙청의 법적 도구가 되었습니다. 곧 체포의 물결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지노비예프와 카메네프 등 옛 반대파 인사들이 표적이 되었고 그들은 키로프 암살에 도덕적 책임이 있다는 혐의로 초옥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1936년부터 1938년까지 대숙청은 절정에 달했고 소련 사회 전체를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1936년 8월 첫 번째 모스크바 재판이 열렸습니다. 지노비예프와 카메네프를 비롯한 16명의 옛 볼셰비키 지도자들이 피고석에 앉았고 기소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들이 트로츠키와 공모하여 스탈린과 다른 당 지도자들을 암살하려 했고 소련을 전복하려는 테러 조직을 운영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재판은 공개적으로 진행되었고 외국 기자들도 참관할 수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피고들이 모든 혐의를 자백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일찍이 레닌과 함께 혁명을 이끌었던 지도자들이 공개법정에서 눈물을 흘리며 자신들의 범죄를 고백하고 당과 스탈린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이 기이한 광경 뒤에는 정교한 고문과 심리적 압박의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피고들은 수개월간 비밀 경찰 조직인 NKVD의 지하 감옥에 감금되어 있었습니다. NKVD는 당시 체포 수사 내부 통제를 총괄한 초거대 국가기관으로 대숙청의 핵심 집행 조직이었습니다. 잠을 재우지 않는 고문과 끊임없는 신문 그리고 가족에 대한 위협이 이어졌습니다. 자백하면 목숨은 살려주겠다는 약속과 함께 저항
저항하면 가족 전체가 처형될 것이라는 협박이 반복되었습니다. 일부는 당에 대한 마지막 봉사로 자백을 선택하기도 했습니다. 강요된 자백조차 당을 위한 봉사의 일부로 간주되었으며 외부 세력의 음모를 폭로하는 행위로 해석되었습니다. 16명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고 8월 25일 총살당했습니다. 1937년 1월 두 번째 재판이 열렸고 칼 라데크를 비롯한 17명이 기소되었으며 이듬해 초 세 번째이자 마지막 재판에는 니콜라이 부하린이 포함되었습니다. 부하린은 한때 레닌이 당의 가장 귀중한 이론가라고 칭송했던 인물이었고 1920년대 중반 스탈린의 동맹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 인민의 적이 되어 법정에 서게 되었고 결국 총살당했습니다. 혁명 1세대가 혁명을 배신한 반역자로 처형되는 아이러니가 반복되었습니다. 대숙청의 가장 파괴적인 측면은 군부에 대한 공격이었습니다. 1937년 5월 미하일 투아체프스키 원수를 비롯한 고위 장성 8명이 체포되었습니다. 투아체프스키는 소련 군사 이론의 선구자였고 기계화 부대와 공중전 전술을 개발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독일 참모본부와 공모하여 쿠데타를 계획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증거는 NKVD가 조작한 것이었습니다. 일부 자료에 따르면 독일 정보기관이 소련 내부의 불화를 조장하기 위해 위조문서를 흘렸고 스탈린은 이를 기꺼이 활용했습니다. 투아체프스키와 동료 장성들은 비공개 재판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고 2월 10일에 처형되었습니다. 총살 집행 후 그들의 시신은 화장되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공구수청은 이제 막 시작이었고 1937년부터 1938년까지 붉은 군대의 지휘 구조가 해체되었으며 5명의 원수 중 3명이 처형되었습니다. 전체 군사령관 15명 중 13명, 군단장 85명 중 57명, 사단장 195명 중 110명이 체포되거나 총살당했습니다. 해군 제독들도 대부분 제거되었고 공군 지휘관들을 비롯한 총 3만 5천 명 이상의 장교가 대거 숙청되었습니다. 이 파괴적인 숙청은 소련의 군사력에 치명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경험 있는 지휘관들이 사라지고 그 자리는 충성심은 있지만 능력이 부족한 인물들로 채워졌습니다. 군사 이론 개발은 중단되었고 새로운 전술 실험은 위험한 일탈로 간주되었습니다. 불과 몇 년 후 히틀러의 침공이라는 생존의 시험대 앞에서 이 결정의 대가가 수백만 명의 목숨으로 지불되었습니다. 대숙청은 단순히 고위 간부들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소련 사회 전체를 집어삼켰고 공장 관리자, 과학자, 엔지니어, 교사, 예술가 어떤 직업도 어떤 지위도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체포의 이유는 모호했습니다. 인민의 적, 트로츠키주의자, 외국 간첩, 사보타주범 이러한 사회적 낙인은 구체적 증거 없이도 붙여졌습니다. NKVD는 할당제를 운영했습니다. 각 지역에 체포해야 할 인원수가 할당되었고 지방 NKVD 책임자들은 이 할당량을 채워야 했으며 사실상 실제 범죄 여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책임자 자신이 의심받았고 초과 달성하면 혁명적 경계심으로 칭찬받았습니다. 숙청은 그 자체의 논리로 작동하는 자기 증식적 시스템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소련 사회에서 밀고는 일상화되었고 이웃이 이웃을 고발하며 동료가 동료를 배신했습니다. 과거의 사소한 발언, 외국인과의 접촉, 반대파와의 먼 친척 관계 모든 것이 의심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익명의 고발장이 NKVD에 쇄도했습니다. 일부는 진정한 충성심에서 나온 것이었지만 많은 경우 개인적 원한이나 승진 욕구 혹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공격이었습니다. 공포는 당 간부들 사이에서도 만연했습니다. 정치국 회의에서 스탈린이 말을 꺼내면 모두가 그의 의중을 파악하려 했었습니다. 박수를 언제 시작하고 언제 멈춰야 하는지조차 생존의 기술이 되었습니다. 너무 일찍 박수를 멈추면 열성이 부족한 것으로 의심받았고 너무 오래 치면 비웃는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었습니다. 1937년 어느 지방당 회의에서 스탈린 연설로 박수가 11분간 지속되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아무도 먼저 멈출 용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밤마다 검은 차들이 거리를 순회했고 NKVD 요원들의 명단에 따라 사람들을 체포해갔습니다. 새벽 2시의 노크 소리는 공포의 상징이 되었고 체포된 사람들은 대부분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일부는 총살당했고 많은 이들은 강제 노동 수용소인 굴락으로 보내졌습니다. 시베리아와 극동 지역의 수용소에서 수백만 명이 비인간적인 조건 속에서 노동하다가 죽어갔습니다. 공식 통계조차 정확하지 않지만 1937년부터 1938년까지 최소 68만 명이 총살당했고 150만 명 이상이 수용소로 보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대숙청의 가장 아이러니한 측면은 그것이 혁명을 수호한다는 명분으로 혁명의 주체들을 제거했다는 점입니다. 처형된 사람들 중 상당수는 차례 체제에 맞서 싸웠던 혁명가들이었고 내전에서 목숨을 걸고 볼셰비키를 위해 싸웠던 전사들이었습니다. 1917년 당원들 중 대다수가 숙청되었고 레닌과 함께 일했던 정치국원들은 스탈린을 제외하고 모두 제거되었습니다. 능력 있는 전문가들도 희생되었습니다. 경제계획가들, 산업관리자들, 과학자들이 사보타주 혐의로 체포되었고 생산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의도적 방해 행위로 간주되었으며 기술적 실패는 반역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혁신과 창의성
진화성은 위험한 일탈로 여겨졌고 안전한 선택은 침묵과 수능뿐이었습니다. 스탈린 자신조차 공포의 시스템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매일 수백 명의 체포 명단을 서명했고 이름 옆에 단 한 글자 총살이라고 적는 순간 그것은 곧 사형 판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숙청이 진행될수록 그의 편집증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주변 모든 사람이 잠재적 배신자로 의심되었고 작은 실패조차 의도적 사보타주로 여겨졌습니다. 1938년 말 심지어 숙청의 직접적 집행자였던 NKVD 수장 니콜라이 예조프조차 체포되어 처형당했습니다. 공포의 체계는 그 자신을 비롯한 운영자들마저 집어삼키는 자기 파괴적 순환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1939년 8월 23일 세계는 경악했습니다. 내부의 광적인 숙청이 일단락되었을 때 외부의 위협은 이미 현실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소련과 나치 독일이 불가침 조약에 서명한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상호 불가침을 약속하는 조약이었지만 비밀의 정서에는 동유럽을 양국이 분할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스탈린은 이 조약으로 소련의 안전을 확보했다고 믿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제거한 군부의 공백과 내부의 불신 시스템은 히틀러 침공이라는 파국적 시험대 앞에서 치명적인 대가를 요구하게 됩니다. 히틀러는 처음부터 동방 진출을 기획하고 있었고 소련과의 조약은 일시적 편의에 불과했습니다. 1940년 말부터 소련 정보기관들은 독일의 침공 준비에 대한 보고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국경 지역에서 독일군 집결이 목격되었고 침공 날짜까지 구체적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영국 정보부도 소련 스파이 조직 붉은 오케스트라도 심지어 독일군 탈영병들도 같은 정보를 전달했습니다. 스탈린은 이 모든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그의 편집증적 세계관에서 이것은 서방 제국주의자들이 소련과 독일을 충돌시키려는 도발이었습니다. 그는 정보 보고자들을 질책했고 일부는 공황을 조장한다는 이유로 처벌받았습니다. 국경 수비대에게는 독일의 도발에 응하지 말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스탈린은 히틀러가 영국과의 전쟁이 끝나기 전에는 동부 전선을 열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의 판단은 논리적으로는 합리적이었지만 히틀러의 야망과 자만을 과소평가한 것이었습니다. 1941년 6월 22일 새벽 3시 15분경 300만 독일군이 소련 국경을 넘었습니다. 바르바로사 작전이 개시된 것입니다. 독일 공군은 지상의 소련 비행기들을 폭격했고 기갑부대는 깊숙이 돌진했으며 소련군은 완전히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많은 부대가 여전히 평화시 배치 상태였고 전투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새벽에 크렘린으로 급보가 도착했지만 스탈린은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도발이다. 발포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몇 시간 후 상황의 심각성이 명백해졌습니다. 국경 수비대가 괴멸되고 도시들이 폭격당하면서 통신이 두절되었습니다. 스탈린이 그토록 확신했던 판단이 완전히 틀렸음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스탈린은 심리적 충격에 빠졌고 6월 22일부터 며칠간 그는 모스크바 교회의 은밀한 별장인 다차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국가 지도자가 부재한 상태에서 국방 체계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전선에서는 긴급한 결정이 필요했지만 스탈린의 승인 없이는 아무도 감히 명령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대숙청으로 경험 있는 장성들이 제거된 결과 남은 지휘관들은 상황에 대처할 능력도 독자적 판단을 내릴 용기도 없었습니다. 침공 초기 소련군은 전선 전체가 붕괴되는 충격과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수천 대의 탱크와 비행기가 파괴되었고 수십만 명의 병사가 포위되었습니다. 이러한 붕괴 흐름 속에서 독일군은 타죽지세로 서부 전선을 돌파했고 민스크가 무너진 뒤에 독일군은 하루에 50km씩 전진했습니다. 이어지는 전선 붕괴 끝에 스몰렌스크가 포위되며 모스크바로 가는 길이 열리는 듯했고 북부 전선에서는 레닌그라드가 포위되어 900일간의 참혹한 공성전이 시작되었습니다. 10월 초 독일군은 모스크바를 향한 최종 공세의 태풍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정보기관들이 동쪽으로 소개되고 외국 대사관들도 포이비시프로 이동했습니다. 모스크바 시민들 사이에는 공황이 확산되었고 일부는 탈출을 시도했으며 약탈과 무질서가 발생했습니다. 스탈린은 모스크바에 남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신중한 계산의 결과였고 지도자가 수도를 버린다는 소식이 전해지면 방어 의지가 완전히 붕괴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11월 6일 독일군이 모스크바 교회까지 진격한 상황 속에서 스탈린은 지하 벙커에서 혁명 기념 연설을 했습니다. 이튿날 전통적인 혁명 기념일 열병식이 붉은 광장에서 거행되었고 독일군 포병의 사정거리 안에서 벌어진 이 행사는 시민과 군대 모두에게 저항 의지의 상징으로 작용했습니다. 스탈린의 연설은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혁명적 수사와 계급투쟁 대신 러시아의 역사와 민족적 자긍심을 호소했습니다. 알렉산드르 넵스키, 드미트리 돈스코이, 쿠투조프, 차르 시대의 영웅들이 소환되었습니다. 공산주의 혁명가에서 민족의 지도자로의 이미지 전환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병사들은 열병식이 끝나자마자 곧장 전선으로 향했고 행진하는 그들의 발소리는 모스크바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11월 말 독일군의 공세가 멈췄고 러시아의 혹독한 겨울이 시작되었습니다. 공개 전투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독일군은
점차 후퇴했고 소련군은 12월 5일 반격을 개시했습니다. 시베리아에서 이동한 예비 부대가 투입되면서 전선은 다시 안정되었고 모스크바는 지켜졌습니다. 그러나 그 대가는 엄청났습니다. 침공 첫 6개월 동안 소련은 450만 명 이상의 병력을 잃었으며 대부분이 전사하거나 포로가 되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전쟁의 재앙은 스탈린의 권력을 더욱 공고히 했습니다.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모든 자원과 권한은 최고사령부로 집중되었고 어떠한 비판이나 이견도 국가 반역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전시 공산주의 체제가 극단적 형태로 재현되었습니다. 실패한 장군들은 즉각 해임되거나 총살당했고 후퇴한 부대의 지휘관들은 배신자로 취급받았습니다. 스탈린은 최고사령관으로서 전쟁을 직접 지휘했습니다. 군사적 세부사항까지 간섭했고 장군들의 제안을 자주 무시했습니다. 1942년 여름 그의 독단적 결정은 스탈린그라드와 카프카스에서 공시 공세라는 무리한 전략으로 이어졌고 초기에는 제한적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스탈린은 게오르기 추코프, 콘스탄틴 로코소프스키, 알렉산드르 바실렙스키 등 뛰어난 장군들의 전략적 판단을 신뢰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전환은 점차 호전되었습니다. 스탈린그라드 전투에서의 승리는 전쟁의 흐름을 바꾸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후 소련군은 서서히 독일 본토를 향해 진격했고 1945년 5월 베를린을 점령하며 전쟁을 끝냈습니다. 수천만 명의 희생과 광범위한 파괴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서 스탈린은 대조국 전쟁의 영웅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초기의 참담한 실패는 최종 승리의 그림자 속에 묻혔고 독재자는 구원자로 재탄생했습니다. 1945년 6월 24일 붉은 광장에서 승전 열병식이 거행되었습니다. 비가 내리는 가운데 수백 개의 나치 군기가 레닌묘 앞에 내던져졌고 스탈린은 묘 위에서 이 장면을 지켜보았습니다. 이제 그는 단순한 당 서기장이 아니라 대원수 계급자멸 단소련의 절대 지도자이자 파시즘을 격퇴한 세계사적 영웅으로 추앙받았습니다. 전쟁 승리는 스탈린 체제 전체를 정당화하는 듯 보였습니다. 1930년대 가혹한 산업화는 전쟁 물자 생산에 기반이 되었고 강력한 주한집권 체제는 효율적인 전시동원을 가능하게 했다고 선전되었습니다. 배숙청으로 공부가 약화되고 초기 참패가 이어졌음에도 이러한 사실은 역사에서 배제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스탈린은 모든 승리의 계획자이자 지도자로 재구성되었습니다. 개인 숭배는 전례 없는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도시마다 그의 거대한 동상이 세워지고 건물마다 초상화가 걸렸습니다. 신문과 라디오는 매일 그를 찬양했고 예술가들은 그의 모습을 작품으로 표현해야 했습니다. 위대한 스탈린 동지, 모든 민족의 아버지, 천재적 지도자와 같은 호칭이 공식 담화에 자리 잡았습니다. 그의 60세와 70세 생일은 국가적 행사로 치러졌고 전세계 공산당 사절단이 모스크바로 몰려왔습니다. 전후 소련은 초강대국으로 부상했습니다. 동유럽 국가들은 소련의 영향권에 들어갔고 1949년 중국이 공산화되면서 냉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세계는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양분되었고 스탈린은 국제공산주의 운동의 지도자로 각국 공산당의 노선을 결정했습니다. 소련의 1949년 원자폭탄 개발은 그의 위상을 더욱 높였습니다. 그러나 승리의 영광은 새로운 편집증을 불러왔습니다. 전쟁 중 서방연합국과의 접촉, 포로 수용소 경험, 해외 파병 등은 소련 인민을 오염시킬 수 있다고 스탈린은 우려했습니다. 귀환한 포로들은 영웅이 아니라 의심의 대상으로 전락했고 수십만 명이 신문을 받거나 배신 혐의로 굴락으로 보내졌습니다. 1948년 반세계주의 캠페인이 시작되었습니다. 서구 문화 접촉, 외국인과의 결혼, 외국 문학 독서까지 의심의 대상이 되었고 유대인들은 특별한 표적이 되었습니다. 묵보이 세계주의자들이라는 암호 아래 유대계 지식인들이 공격받았으며 같은 해 반파시즘위원회 의장이자 배우인 솔로몬 미오엘스가 의문의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사실상 이는 NKVD에서 이름만 바뀐 NGB에 의한 암살이었습니다. 동유럽 위성 국가들에서도 숙청이 진행되었습니다. 전쟁 중 서방에서 활동했거나 소련에 대한 독자성을 보인 공산당 지도자들이 제거되었습니다. 1948년 유고슬라비아의 티토가 스탈린과 결별하자 다른 동유럽 국가들에서는 소련에 종속되지 않고 독자적 공산주의 노선을 지지하는 인물들이 이른바 티토주의자에 대한 색출이 시작되었습니다. 헝가리의 라이크, 불가리아의 코스토프, 체코슬로바키아의 스완스키는 모두 공개 숙청 재판을 거쳐 처형되었고 1930년대 모스크바 재판이 동유럽에서 재현되는 양상이었습니다. 1952년 말 스탈린의 편집지는 새로운 정점에 도달했습니다. 프라우다 신문은 1월 13일 백의의 악마들이라는 충격적 기사를 실었습니다. 저명한 의사들이 소련 지도부를 독살하려는 음모를 꾸몄다는 내용이었고 9명이 체포되었습니다. 그중 6명이 유대인이었으며
있었으며 이들은 서방 정보기관과 결탁해 고위 지도자들을 의학적 치료를 가장해 살해하려 했다고 기소되었습니다. 특히 안드레이 지다노프와 알렉산드르 셰르바코프의 죽음이 해당 의사들의 범죄로 지목되었습니다. 스탈린의 주치의인 블라디미르 비노그라도프도 체포되었고 공문을 통한 허위 자백이 강요되었으며 언론은 연일 의사들을 맹비난하며 유대인에 대한 증오를 선동했습니다. 새로운 대숙청이 시작되었습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스탈린이 유대인을 시베리아로 집단 강제 이주시키는 계획을 준비했으며 의료계 전반에 대한 숙청도 예정되어 있었다고 추정합니다. 스탈린 시대에는 당 고위층조차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몰로토프의 부인마저 체포되었고 장기간 스탈린의 측근이었던 미코얀과 보르실로프도 끊임없이 의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스탈린은 점점 고립되었습니다. 73세가 된 그는 건강이 악화됐지만 체포된 주치의들 때문에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크렘린 별장에서 측근들과 밤늦게까지 식사하고 영화를 보는 일상이 이어졌지만 이 모임은 즐거운 친교가 아니었습니다. 정치국원들은 새벽까지 머물며 스탈린의 기분에 따라 모욕과 위협을 받았고 모두가 다음 숙청 대상이 될까 두려워하며 충성을 경쟁적으로 표시했습니다. 1953년 3월 1일 스탈린은 평소처럼 쿤체보 별장에서 측근들과 저녁을 함께했습니다. 새벽 4시 손님들이 떠난 뒤 그는 침실로 갔지만 그날 오후까지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경호원과 하인들은 불안했으나 방해하지 말라는 명령으로 인해 문을 두드릴 수 없었습니다. 저녁 10시가 넘어서야 한 경호원이 용기를 내어 침실에 들어갔습니다. 스탈린은 침대 옆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뇌졸중으로 의식이 없고 한쪽이 마비된 상태였습니다. 경호원들은 공황에 빠져 즉시 크렘린에 연락했지만 누구도 명확한 지시를 내리지 못했습니다. 정치국원에게 연락하는 것도 지체되었고 모두가 허위 경보로 스탈린의 분노를 살까 두려워했습니다. 새벽 3시가 되어서야 스탈린의 최측근인 베리아, 총리급 후계자로 거론되던 말렌코프, 그리고 당시 정치국원인 흐루쇼프가 별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스탈린의 상태를 확인했지만 즉각적인 의료 조치를 취하지 못했습니다. 최고 의사들은 의사 음모 사건으로 모두 감옥에 있었고 나머지 의사를 부르는 것도 자신들이 음모에 가담했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 아침 9시가 되어서야 의료진이 도착했지만 이미 회복은 불가능했습니다. 스탈린은 나흘 동안 침대에 누워 죽음과 맞섰습니다. 정치국원들은 교대로 경상을 지켰지만 표정에는 애도보다 불안과 계산이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스탈린이 의식을 회복하면 누가 권력 공백을 이용할지, 누가 의심받을지를 걱정하며 병실을 채웠습니다. 3월 5일 오후 9시 50분경 스탈린이 사망했습니다. 공식 발표와 함께 소련 전역이 슬픔에 잠겼고 수백만 명이 모스크바로 몰려 그의 시신을 보기 위해 모였습니다. 앞서 사고로 수백 명이 목숨을 잃었고 3월 9일 그의 시신은 레닌묘에 안치되었습니다. 장례식에서 말렌코프와 베리아 그리고 몰로토프는 위대한 지도자의 유업을 충실히 계승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스탈린 사망 직후 정치국은 권력을 나누었습니다. 말렌코프가 수장이 되고 흐르쇼프가 당 서기직을 맡으며 베리아가 내무부를 장악했습니다. 그러나 권력 투쟁은 곧 시작되었고 베리아는 3개월 만에 체포되어 처형되었습니다. 말렌코프는 1955년 사임했고 결국 흐르쇼프가 승자가 되어 스탈린 시대와의 단절을 시도했습니다. 1956년 2월 25일 제20차 당대회 마지막 날 밤 흐르쇼프가 비밀회의에서 4시간 동안 연설했습니다. 개인 숭배와 그 결과에 대하여 라는 제목의 이 연설은 소련 역사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흐르쇼프는 스탈린의 범죄를 폭로하며 대숙청의 진실, 레닌 유서 은폐, 전쟁 초기 실패, 강제 이주, 의사 음모 조작 등을 공개했습니다. 흐르쇼프는 스탈린의 범죄는 당과 국가에 막대한 해를 끼쳤다. 그의 편집증적 의심과 권력남용은 수백만 무고한 사람들의 삶을 파괴했다고 말했습니다. 청중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30년 넘게 신처럼 숭배되던 인물이 범죄자로 규정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폭로는 선택적이었습니다. 스탈린의 범죄만 강조했을 뿐 당 지도부 자신들의 공모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비밀 연설의 내용은 곧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소련 사회는 혼란에 빠졌고 굴라그에서 수십만 명의 정치범이 석방되며 처형된 이들의 명예가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스탈린의 동상은 철거되었고 그의 이름을 딴 도시들은 개명되었습니다. 1961년 그의 시신은 레닌묘에서 제거되어 크렘린 성벽 뒤에 매장되었습니다. 스탈린의 유산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가 구축한 중앙집권적 당국가 체제와 비밀경찰 감시 그리고 사상통제 구조는 형태를 바꾸어 1991년 소련 붕괴까지 지속되었습니다. 공포는 약화되었지만 본질적 구조는 여전히 남아있었습니다. 동유럽 미성 국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956년 헝가리 봉기와 1968년 프라하의 봄 등 개혁
개혁 시도는 모두 소련 탱크에 의해 진압되었습니다. 1953년 3월 5일 스탈린의 죽음과 함께 30년의 공포 통치가 끝났지만 그의 일세는 많은 이들에게 1878년 그루지아의 가난한 마을에서 태어난 소년이 어떻게 20세기 최대의 공포 체제를 구축한 독재자가 되었을까 라는 의문으로 남았습니다. 일부는 어린 시절의 학대와 천연두 흉터가 남긴 열등감 그리고 병적인 불신 등의 개인적 심리가 절대 권력과 만났을 때 파국을 낳았다고 분석하고, 다른 이들은 레닌주의 전이당 이론, 내전의 폭력성, 급속한 산업화의 압박, 외부 위협의 실제 등 구조적 조건들이 중앙집권과 수청을 불가피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합니다. 스탈린의 편집진은 볼셰비키 당의 중앙집권 구조에서 완벽한 도구를 찾았습니다. 혁명의 순수성이라는 이념은 폭력을 정당화했고, 외부 위협은 내부 숙청을 합리화했습니다. 개인의 결함과 시스템의 논리가 서로를 증폭시키면서 공포는 자기 증식하는 메커니즘이 되었습니다. 상호불신, 정치적 맹소,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분리, 이중사고의 일상화라는 더 깊은 상처는 사회의 심리에 남았습니다. 이러한 흔적들은 소련 붕괴 후에도 러시아 사회에 각인되었고, 가족조차 그 시대의 이야기는 오랫동안 침묵으로 남았으며 희생자들의 기억은 세대를 넘어 국가적 트라우마로 전승되었습니다. 완벽한 도구에 대한 그의 집착은 수천만 명의 운명을 좌우하는 권력과 시스템으로 그에게 되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창조자인 자신마저 시스템에 고립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강철의 서기장은 이제 역사 속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남긴 질문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권력을 추구하는 자는 과연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가? 그 답은 어쩌면 인간의 욕망이 시스템이라는 거대한 도구와 만났을 때 생겨나는 숙명적 모순 속에 숨겨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스탈린 사후 수십 년이 흘렀지만 인간이 만든 시스템이 인간을 집어삼키는 역설은 사라지지 않은 채 시대를 관통하여 여전히 우리 곁에 있습니다. 1924년 1월 모스크바 붉은 광장에 임시 영묘가 세워졌습니다. 그 안에는 죽은 지 사흘이 지난 한 남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안색은 마치 살아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생전 레닌은 고향 어머니 곁에 묻히길 원했지만 그의 시신은 자신이 만든 시스템 속에 갇힌 채 국가의 상징으로 유리원에 안치되어 오늘날까지 남아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1887년형의 재앙에서 시작됩니다. 1917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혁명의 불길이 타올랐습니다. 혁명가들은 빵과 평화를 외치며 낡은 제국을 무너뜨리려 했고, 그 혁명의 중심에는 설계자 블라디미르 일리치 레닌이 존재했습니다. 1870년 4월 22일 러시아 제국 볼거당 중류의 신비르스크에서 블라디미르 일리치 울리아노프가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 일리아 울리아노프는 제국의 교육행정관이었습니다. 집안은 제국이 원하는 인재상에 부합하는 안정된 환경을 갖추고 있었고, 그는 엘리트 교육 환경 속에서 성장했습니다. 블라디미르는 항상 최우수 성적을 받는 타고난 수지였으며 라틴어와 여러 외국어를 자유롭게 구사했습니다. 그를 가르친 선생 중에는 훗날 반혁명의 상징이 되는 알렉산드르 케렌스키의 아버지도 있었는데, 그는 블라디미르를 두고 내가 본 가장 뛰어난 학생이라고 평가했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평화롭던 가정에 첫 균열이 생기면서 이 천재 소녀는 처음으로 냉혹한 현실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1886년 1월 아버지가 뇌출혈로 갑작스럽게 사망하면서 울리아노프 가문의 안정적 삶이 흔들렸고, 원실 속 화초로 자라났던 블라디미르는 국가가 개인의 생사에 무관심함을 처음으로 체감했습니다. 1887년 5월 20일 더 큰 충격이 찾아왔습니다. 친형 알렉산드르가 황제 알렉산드르 3세 암살 모의 혐의로 산트페테르부르크 인근 실리셀부르크 요새에서 교수형에 처해진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가족 비극이 아니었습니다. 제국의 법원은 형을 집행했고, 울리아노프 가문은 하루아침에 범죄자 가족으로 낙인찍혔습니다. 상류층 지인들은 연락이 끊겼고, 이웃들은 거리를 두었으며 사회적 고립이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훗날 한 측근의 회고에 따르면 당시 블라디미르는 "우리는 다른 길을 가야 합니다" 라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형이 택한 개별적 테러 방식이 아닌 블라디미르는 더 근본적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분노에 휩싸이기보다 사건을 냉정히 분석하며 형이 죽음을 단순한 복수로 여기지 않고 앞으로의 조직적 혁명 활동을 계획하는 계기로 삼았습니다. 같은 해 12월 카잔대학 법학과에 입학한 블라디미르는 불법 학생 집회에 참가했다가 곧바로 제적당했습니다. 대학에서 보낸 학기는 한 학기가 전부였고, 제도권을 떠난 뒤 그는 칼 마르크스의 저작과 플레하노프의 분석서를 탄독하며 복학으로 법학 지식을 익히고, 동시에 지하혁명 조직에 발을 들였습니다. 1895년 25세 블라디미르는 서유럽을 여행하며 플레하노프 등 마르크스주의를 따르는 망명자들을 만났습니다. 귀국 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노동자 조직 활동을 전개하던 그는 마르크스주의 활동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어 시베리아 슈신스코에로 3년간 유배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영화의 선언과 극단적으로 고립된 상황 속에서 오히려 그는 글을 쓰고 사유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유배지에서 블라디미르는 방대한 자료를 분석하며 러시아에서의 자본주의 발전을
저술했습니다. 해당 저서는 훗날 그가 혁명 조직을 어떻게 구성할지 보여주는 이론적 토대가 되었습니다. 이 시기 그는 나데즈다 크로프스카야와 결혼했는데 이 결합은 낭만적 사랑보다는 혁명적 동지관계에 가까웠습니다. 크로프스카야는 이후 수십 년간 그의 가장 가까운 협력자이자 외부 연락망의 핵심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 시기 그는 레닌이라는 가명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베리아 레나란에서 따온 이 이름은 단순한 위장을 넘어 울리아노프라는 사적 자아를 지우고 혁명가로서 새롭게 자리 잡은 자신을 상징했습니다. 1900년 유배에서 돌아온 레닌은 곧바로 유럽 망명길에 올랐습니다. 독일 남부 도시인 미넨에 거점을 두고 불꽃을 의미하는 혁명신문 이스크라를 창단하여 각지에 흩어진 조직들을 하나의 구심점으로 통합했습니다. 1902년에는 훗날 볼셰비키 조직의 교과서격인 저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출간했습니다. 이는 칼 마르크스의 사상과 레닌의 분석을 결합해 완성된 저작이었습니다. 저서의 핵심 논지는 느슨한 당원 자격, 민주적 토론, 대중운동연대 같은 기존 좌파의 가치관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동시에 원격히 훈련된 소수정예의 직업 혁명 나집단만이 혁명을 완성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1903년 7월 브뤼셀과 런던에서 열린 러시아 사회민주노동당 2차 대회는 당내 분파가 형성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레닌은 당원 자격을 당의 직접 지도와 절대적 복종에 한정하려 했고 마르토프는 느슨한 연합체를 선호했습니다. 두 입장이 정면으로 충돌한 끝에 표결이 진행되었고 레닌이 근소한 차이로 더 많은 지지를 얻으면서 자신의 지지 세력을 다수파를 의미하는 볼셰비키로 상대를 소수파를 의미하는 맨셰비키로 명명했습니다. 해당 명명은 이후 상징적 심리적 우위를 가져오며 정치적 주도권 확보와 소외에 가는 길로 이어졌습니다. 이와 함께 민주집중제라는 원칙이 정립되었습니다. 토론은 허용되지만 결정 이후에는 절대적 복종을 요구하는 해당 구조는 훗날 소련 일당 독재의 뼈대가 되었습니다. 1905년 러시아 전역이 들끓었습니다. 1월 22일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노동자들이 황제에게 청원을 올리러 행진하던 중 경비병의 총격으로 수백 명이 사망한 이른바 피해 일요일 사건이 발생했고 전국적인 파업과 봉기로 확산되었습니다. 레닌은 망명지에서 귀국해 노동자 조직에 참여했으며 해당 경험은 앵커링 효과로 작용해 당 조직 결합의 초기 기준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혁명은 곧 진압되었고 레닌은 다시 망명길에 올랐습니다. 이후 그는 제네바, 파리, 런던 그리고 취리히를 전전하며 17년 가까이 유럽을 떠돌았습니다. 망명 시절의 레닌은 혁명의 이론가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지독히 일상적인 인간이기도 했습니다. 취리히의 허름한 색방에서 저작 활동을 이어가던 그는 하루를 공공도서관이 열리는 시간에 맞춰 시작했고 폐관 시간에 쫓겨나는 것을 몹시 싫어했습니다. 복면 사회주의자들은 그를 비타협적이고 다루기 힘든 인물로 평가했으며 조직 내분과 작은 분쟁 속에서도 자신의 노선에서 한 발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1914년 7월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레닌의 반응은 동료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유럽의 사회주의 정당들이 자국 정부를 지지하며 전쟁을 받아들일 때 그는 제국주의 전쟁을 내전으로 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정반대의 길을 외쳤습니다. 러시아 제국의 패배가 혁명의 가능성을 높인다는 그의 논리는 동료들에게 극단론으로 여겨졌지만 레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쟁이 길어질수록 민중이 피폐해지고 그 피로가 혁명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1917년 1월 취리히에서 레닌은 젊은 사회주의자들 앞에서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늙은 세대는 아마 혁명의 결정적 주제를 직접 보지 못할 것입니다. 청중은 이를 한 망명객의 솔직한 체념으로 여겼고 레닌 자신도 아마 그렇게 믿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불과 몇 주 뒤 바론과 달리 페트로그라드 거리는 시위와 군중 봉기로 들끓었습니다. 전쟁의 참혹함과 황제의 무능이 겹치면서 러시아 전역에서 파업과 시위가 폭발했습니다. 차르 니콜라이 2세는 결국 퇴위했고 300년간 이어진 로마노프 왕조는 불과 사흘 만에 무너졌으며 제국은 전례 없는 권력 공백 상태에 빠졌습니다. 취리히에서 소식을 들은 레닌은 즉각 귀국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연합국 경로가 막힌 상황에서 독일 참모본부가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독일의 제안은 철저히 자국 이익을 위한 계산이었습니다. 레닌은 러시아에 투입하면 동부 전선이 붕괴할 것이라는 논리였습니다. 참모본부 내부에서는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반대론자들은 사회주의 혁명의 불씨가 독일에게도 위험하다고 경고했지만 동부 전선 출혈을 줄이고 서부 전선에 전력을 집중해야 한다는 현실론이 승리했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세균을 러시아라는 신체 내부에 방류하는 것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독일은 레닌 일행이 탄 열차를 특수 처리해 어느 나라도 스나차나 검문을 할 수 없도록 봉인했습니다. 열차는 스위스를 거쳐 독일, 스웨덴, 핀란드를 통과하며 러시아로 향했습니다. 동행한 그리고리 지노비예프의 회고에 따르면 레닌은 이동 내내 메모와 독서로 귀국 직후 발표할 노선을 정리했습니다. 봉인된 열차칸은 그의 마지막 준비 시간이었고 그곳에서 볼셰비키 혁명의 핵심 전략인 4월 태제가 완성되었습니다. 독일은 세균 투입이 동부전선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했지만 그 결과는 통제불능의 글로벌 변수로까지 확산되었습니다. 1917년 4월 16일 밤 11시 레닌이 탄 열차가 페트로그라드 핀란드
핀란드역에 도착했습니다. 플랫폼에는 수천 명이 몰려 붉은 깃발과 횃불이 가득했고 군악대는 혁명가를 연주하며 도착을 알렸습니다. 마중 나온 볼셰비키 지도자들은 레닌에게 환영사를 전하며 임시정부와의 협력을 논하려 했지만 그는 단호히 끊었습니다. 그는 여각 장갑차 위에 올라섰고 횃불과 탐조 등 불빛 속에서 군중을 향해 외쳤습니다. 모든 권력을 소비에트로, 임시정부와의 모든 협력을 거부하고 즉각적인 사회주의 혁명을 선언한 이 외침은 그 자리에 볼셰비키 당원들조차 예상치 못한 급진적 노선이었습니다. 해당 선언은 러시아의 운명을 결정짓는 서막이 되었습니다. 다음날 4월 태제가 발표되며 충격이 확산되었습니다. 전쟁 중단, 토지 국유화, 임시정부 타독, 소비에트로의 즉각 권력 이양 등이 핵심 요구였습니다. 당 기관지 프라우다의 편집진조차 이것은 레닌 개인의 의견일 뿐이라는 주석을 달았습니다. 그러나 전쟁으로 피폐해진 병사와 농민에게 레닌의 슬로건은 그들이 가장 원하던 바를 직접적으로 대변했으며 그 후 볼셰비키의 지지율은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봄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10월 볼셰비키의 무력 시위가 임시정부에 의해 진압되면서 레닌은 반역자로 수배되었습니다. 가발을 쓰고 면도를 한 채 핀란드 국경을 넘어 도주한 그는 극한의 도피 상황 속에서 국가와 혁명을 저수했습니다. 저서에서 그는 기존 국가기구를 부르주아 지배를 위한 도구로 규정하고 혁명은 부르주아가 아닌 실질적 노동자 계급에 의해 운영되는 프롤레타리아 독재로 대체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논리는 10월 점거의 역사적 필연성과 정당성으로 받아들여지며 동시에 이후 전세계 공산주의 국가들의 통치 이론적 근단이 되었습니다. 수개월간의 정치적 긴장과 볼셰비키의 조직 준비 끝에 레닌은 마침내 10월 혁명을 통해 겨울 공작을 점령하며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1917년 12월 7일 새벽 트로츠키가 조직한 볼셰비키 무장대원들이 전하고, 은행, 철도 등 국가 주요 시설을 선점했습니다. 오로라 순양함의 공포탄이 신호가 되어 겨울 공전을 포위했고 임시정부 강요들은 새벽 전에 전원 체포되었습니다. 충돌은 제한적이었지만 사건은 혁명이라기보다 쿠데타에 가까웠습니다. 다음날 레닌은 제2차 전러시아 소비에트 대회를 소집해 법적 정당성을 확보했습니다. 평화에 관한 법령으로 무조건 휴전을, 토지에 관한 법령으로 지주제를 폐지하며 병사와 농민의 요구에 화답했습니다. 스몰리 궁전에서 발표된 포고문으로 볼셰비키는 민중의 열망을 대리하는 세력으로 부상했고 레닌은 이를 바탕으로 국가를 재설계하는 혁명의 설계자로 등극했습니다. 그러나 권력 장악의 이면에서 레닌은 곧 민주주의의 문을 닫았습니다. 1918년 2월 러시아 최초의 자유선거로 구성된 재헌의회가 소집되었지만 사회혁명당이 농민층의 압도적 지지를 받아 제1당이 되었고 볼셰비키는 전체 의석의 4분의 1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레닌은 단호하게 대응했습니다. 의회가 첫 회의를 마친 다음날 무장 수병들이 의사당 문을 잠갔고 재헌의회는 단 하루 만에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레닌은 이를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허상을 청산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한편에서는 이를 소련 일당 독재의 출발점으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혁명이 내세운 인민의 의지가 실제 선택과 총괄했을 때 그는 주저없이 자신의 권력을 우선했습니다. 권력 장악 후 넉 달도 채 지나지 않은 1918년 3월 3일 레닌은 러시아 역사상 가장 굴욕적인 조약 브레스트 리토프스크에 서명했습니다. 소비에트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발트해 연안, 핀란드 등 전체 유럽 러시아의 약 34%, 농지 54%, 상업시설 89%를 독일에 내주어야 했습니다. 당내좌의 공산주의자들은 만국의 조약이라며 격렬히 반대했지만 레닌은 냉철하게 판단했습니다. 이른 땅은 나중에 되찾을 수 있지만 정권을 잃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 그는 해당 조약을 숨 쉴 틈이라고 불렀고 훗날 독일 패전으로 조약이 무효화되면서 그의 판단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숨 쉴 틈은 잠시였습니다. 1918년 5월 반혁명 백군이 1차 세계대전 연합국의 지원을 받아 전면적 내전을 개시했고 백군을 지원하는 체코 군단이 시베리아 철도를 장악하면서 러시아 전역은 볼셰비키의 붉은 군대와 백군의 반혁명 세력으로 양분되었습니다. 내전이 본격화되던 그 여름 레닌 정부는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1918년 7월 17일 새벽 우랄산맥 동쪽 도시 예카테린부르크의 이파티에프 가옥 지하실에서 총성이 울렸습니다. 퇴위 후 볼셰비키에 의해 옥류되어 있던 니콜라이 2세와 황후 그리고 5자녀 전원이 현장에서 총살된 것이었습니다. 백군이 도시에 접근하자 볼셰비키 지역 지도자들은 모스크바의 지시를 받아 즉결 처형을 집행했습니다. 300년 로마노프 왕조의 마지막 혈통이 사라지며 황제 복귀의 가능성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로 인해 반혁명 세력은 협상의 명분을 잃었고 볼셰비키에게도 물러설 길은 남지 않았습니다. 내전은 이제 어느 한쪽이 완전히 소멸할 때까지 끝날 수 없는 전쟁이 되었습니다. 레닌이 외교와 통치의 설계자였다면 내전을 실제 전장에서 승리로 이끈 사람은 트로츠키였습니다. 그는 붉은 군대를 창설하고 처음부터 혁명
이상적이기보다 실용적인 방식으로 군대를 재건했습니다. 핵심 전략은 구제정 러시아 장교들의 강제 동원이었고 당시 붉은 군대에 징집된 전직 차르군 장교만 5만 명에 달했습니다. 문제는 실렸습니다. 트로츠키는 정치위원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모든 군사 지휘관 곁에 볼셰비키 당원 출신 정치위원을 배치하여 작전 명령에 공동 서명을 받도록 하고, 명령을 거부하거나 이탈하는 장교는 직결 처형할 수 있는 권한을 정치위원에게 부여했습니다. 지휘관의 가족을 수도권에 사실상 인질로 유지하는 방식도 병행되었습니다. 군사적 전문성과 이념적 통제를 결합한 이중구조는 소련군 정치장교 제도의 원형이자 이후 전세계 공산주의 사회에서 권력과 충성을 관리하는 표준 모델로 자리 잡았습니다. 트로츠키는 전선을 직접 누비며 붉은 군대를 지휘했는데 그의 이동수단이 된 것이 장갑 열차였습니다. 1918년부터 1920년까지 약 2년 반 동안 그는 열차를 타고 10만 킬로미터 이상을 이동하며 위기에 처한 전선마다 나타났습니다. 전선이 무너질 조짐이 보이면 트로츠키가 열차를 몰고 나타나 부대를 독려했고, 때로는 후퇴하는 병사들을 엄격히 처벌하며 사기를 강제로 끌어올렸습니다. 장갑 열차는 내전과 트로츠키를 동시에 상징하며 혁명이 강철과 화약으로 유지됨을 보여주었습니다.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볼셰비키는 농민의 잉여 농산물을 무전등견대로 강제로 증발하는 프로드라즈베르스트카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는 전선에 식량을 공급하는 데에는 효과가 있었지만 농민들의 생산 의욕은 크게 꺾였습니다. 화폐 경제가 붕괴하고 물물 교환이 일상화되며 몰가강 유역 일대에서는 굶주림과 극심한 기근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탐보포주에서는 농민들의 반란이 일어났고, 미하일 투아체프스키 지휘의 진압군은 민단 지역까지 공격하며 이를 진압했습니다. 혁명의 지지 기반이던 농민층이 정권의 가장 큰 적대 세력으로 돌아선 순간이었습니다. 레닌에게 러시아 혁명은 목적지가 아니라 출발점이었습니다. 1919년 3월 그는 모스크바에서 공산주의의 세계화를 목표로 한 코민테란을 창설하여 세계 각국의 공산당을 하나의 지휘체계 아래 묶으며 특히 독일에서의 혁명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1919년 독일의 스파르타쿠스단 봉기는 진압되고 헝가리 소비에트 공화국도 133일 만에 무너지며 유럽에서 혁명의 여제 반응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소련은 자본주의 열강에 포위된 채 홀로 남겨진 공산주의 국가가 되었고, 해당 고립은 이후 정권이 내부로 더욱 폭력적으로 수렴하는 계기로 발전했습니다. 사실 공포의 기반은 내전보다 먼저 준비되었습니다. 1917년 12월 10월 혁명 성공 2달 만에 레닌은 펠릭스 제르진스키를 수장으로 반혁명 사복타주 척결 전러시아 특별위원회라는 비밀경찰 체카를 창설했습니다. 체카는 기존 법 체계 밖에서 활동하며 영장 재판 변론 없이 체포와 즉결 처형이 가능했고, 계급의 적으로 분류된 사람은 증명 없이 제거될 수 있었습니다. 제르진스키는 체카를 조직된 공포라고 정의했으며, 실제로 체카는 레닌 정부가 선택한 공포 통치의 도구였고, 직결 처형과 강제 수용소 운영관에는 훗날 스탈린의 대속청으로 이어지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1918년 8월 32일 저녁 레닌이 모스크바 미엘손 공장에서 연설을 마친 직후 볼셰비키의 전시공산주의 체제와 곡물 징발 정책으로 피폐해진 민중의 상황을 혁명의 배반으로 여긴 사회혁명당원 파니 카플란이 정치적 이유로 레닌을 겨냥해 총을 발포했습니다. 세 발 중 한 발은 옷만 스쳤고 나머지 두 발은 각각 목과 왼쪽 폐를 관통하며 치명상을 입혔습니다. 레닌은 즉사하지 않았지만 수주간 생사의 기로를 오갔으며 사건의 여파는 총탄보다 더 치명적이었습니다. 체카는 즉각 붉은 테러를 공식 선포했습니다. 법적 절차 없이 계급적 배경만으로 체포와 처형이 가능해졌으며 부르주아, 구장교, 사회혁명당원 등 특정 계층은 잠재적 청산 대상이 되었습니다. 저격범 카플란은 며칠 만에 즉결 처형되었고, 모스크바 루벤카 체카 본부는 소련 공포 정치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레닌은 기적적으로 생존했지만 혁명을 지키고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설립한 비밀경찰 체카는 곧 공포 통치 수단으로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정권은 이전 상태로 되돌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내전이 막바지에 달한 1921년 3월 볼셰비키 정권은 내부에서 가장 위험한 위기를 맞았습니다. 혁명의 심장이라 불리던 크론슈타트 해군 기지의 수령들이 봉기했습니다. 이들은 계급의 적이 아닌 레닌 자신이 혁명의 자랑이자 영광이라고 부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소비에트를 위해, 그러나 볼셰비키 없이 라는 구호 아래 자유선거, 언론의 자유, 강제의 징발 중단, 체카 폐지를 요구했습니다. 그들의 요구는 아이러니하게도 1917년 10월 혁명 초기 레닌이 내세운 가치와 비슷했지만 결국 혁명 주체인 볼셰비키를 겨냥하는 형태로 되살아났습니다. 레닌은 이것이 반혁명 세력보다 더 위험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혁명의 정당성을 문제 삼는 요구는 단순한 무력으로는 막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레닌은 대화 대신 무력 진압을 선택했습니다. 트로츠키가 지휘한 진압군은 얼어붙은 핀란드만을 건너 크론슈타트로 진격했고, 첫 공격은 수병들의 반격에 막혔지만 2주간의 공방 끝에 3월 17일 기지를 점령했습니다. 해당 과정에서 수천 명이 전사하거나 사형당했고, 살아남은 상당수는 시베리아 수용소로 보내졌습니다. 혁명의 한때 가장 충성스러운 자식들에게 총구를
골고루를 겨눈 날이었습니다. 레닌은 진압 후 불안해진 민심과 경제 회복을 위해 강경 정책에서 전략적 퇴각을 선택했습니다. 제14단 대회를 열어 신경제 정책을 발표하고 농민의 잉여 농산물 판매와 소규모 사기업 영업을 허용했습니다. 경제는 서서히 회복되었지만 크론슈타트의 기억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훗날 스탈린은 신경제 정책을 폐기하고 강제 집단화를 단행했는데 이는 크론슈타트 반란과 신경제 정책 경험에서 드러난 농민층의 불안정을 통제하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도 존재합니다. 1922년 5월 52세의 레닌은 첫 번째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오른쪽 신체가 마비되고 언어 기능도 손상되었습니다. 잠시 회복하는 듯 했지만 같은 해 12월 두 번째 발작이 찾아왔고 이후 그는 이전 상태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모스크바 외곽 고르키 별장은 그의 거처가 되었고 스탈린 등 지도부의 주도 아래 안정과 휴식이라는 명목으로 레닌은 외부와 격리되었습니다. 당 서기장이던 스탈린은 레닌의 건강과 일상을 사실상 통제하며 레닌이 외부와 소통하는 모든 경로를 장악했습니다. 기서진 접근은 제한되었고 레닌의 병세와 지시에 관한 모든 정보는 스탈린을 통해 당 지도부로 전달되었습니다. 침상에 누운 레닌은 당의 움직임을 직접 확인할 수 없었고 자신의 지시가 제대로 집행되는지도 알기 어려웠습니다.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해 만든 레닌의 체제는 아이러니하게도 레닌 자신조차 속박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1922년 12월 레닌은 남은 여력을 다해 비서에게 구술로 유언장을 받아 적게 했습니다. 유언에는 트로츠키, 지노비예프, 니콜라이 푸아린 등 주요 지도자들에 대한 평가가 담겨 있었으며 스탈린에 대한 대목은 특히 명확했습니다. 스탈린 동지는 서기장이 된 이후 자신의 손에 무한한 권력을 집중시켰는데 나는 그가 이 권력을 항상 충분히 신중하게 사용할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한다. 며칠 후 레닌은 추가 메모를 구술하며 스탈린은 너무 거칠다. 이 결함은 동지들 사이에서는 참을만 하지만 서기장 직책에서는 참을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나는 동지들에게 스탈린을 서기장 직책에서 해임하는 방법을 찾아볼 것을 권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유언장은 당대회에서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스탈린의 잠재적 경쟁자들인 지노비예프와 카메네프가 문서 공개를 막는 데 협조했는데 그들에게도 트로츠키가 스탈린보다 더 큰 잠재적 위협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레닌의 마지막 경고는 스탈린 옹호자들의 암묵적 동의 속에 묻혔고 문서가 공개된 것은 스탈린 사후인 니키타 크루슈프 시대의 일이었습니다. 그 사이 레닌은 고르키 별장에서 권력을 되찾으려 했습니다. 스탈린이 그의 정치적 동반자이자 아내인 크루프스카야를 정치적 압력과 무시로 모욕하며 사실상 자신의 권한을 우회하고 있다는 정황을 포착하자 레닌은 당신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겠다는 절교서신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서기장 직책으로 이미 대부분의 관료 조직을 장악한 스탈린은 형식적인 사과만으로 상황을 일단락시켰고 레닌은 이후 더 이상 유의미한 정치적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1922년 12월 30일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이 공식 수립되었습니다. 경석의 레닌은 역사적 선언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고 그가 꿈꾸던 민족 간 평등연합은 끝내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실제 권력은 이미 모스크바당 중앙서기국과 실세가 된 스탈린에게 집중되어 운영되었습니다. 1924년 1월 21일 오후 6시 50분 레닌은 네 번째 발작으로 숨을 거두었습니다. 향년 53세였습니다. 스탈린은 곧바로 계획대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유력 경쟁자였던 트로츠키에게 잘못된 장례식 날짜를 알려 참석을 막고 자신은 옹구 행렬 선두에 서 레닌의 정통 계승자라는 이미지를 대중에게 각인시켰습니다. 레닌의 유언장 공개 논의는 계획대로 공세되었고 스탈린에게 불리한 내용은 당 기록에서 삭제 수정되었습니다. 레닌은 어머니 곁에 묻히고 싶다는 마지막 소망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시신은 방부 처리되어 붉은 광장 영묘에 영구 안치되었으며 스탈린에게 해당 장면은 자신이 적통 계승자임을 확립하고 모든 정치적 결정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데 필수적이었기 때문입니다. 1930년 레닌 영묘는 목조에서 붉은 화강암으로 바뀌어 지금의 외관을 갖췄습니다. 일부 자료에 따르면 사망 직후 그의 뇌는 약 3만 조각으로 나뉘어 천재성을 연구한다는 명목으로 모스크바 한 연구소 실험실에 보관되었으며 연구는 수십 년 동안 이어졌지만 별다른 결론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신 보존은 사실상 국가적 사업으로 격상되었습니다. 매주 수분을 보충하고 손과 얼굴색을 조정하며 조직을 강화했으며 정기적 화학적 처리를 통해 시신의 부패를 막았습니다. 이를 위해 당시 연간 약 50만 루블이 투입된 것으로 추정되며 전담 인력만 20명이 넘었고 시설과 장비 유지까지 포함하면 소련 정부 예산의 상당 부분이 레닌의 시신 관리에 사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해당 작업을 맡은 전담 연구팀은 최고 수준의 비밀과 특권이 보장되며 이후 해당 기술은 일부 공산권 지도자들의 시신 보존에도 참고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레닌의 시신은 더 이상 개인이 아닌 국가의 정통성과 상징이 되어 국가 시스템에 귀속되었습니다. 1991년 소련이 붕괴하면서 공산주의 상징물 대부분은 철거되었지만 붉은 광장의 레닌 영묘는 남았습니다. 보리스 옐친 대통령이 매장을 제한했으나 노년층과 공산당 지지자들의 반발로 결정은 30년 넘게 유보되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정권은 영묘를 역사교육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며 레닌을 공산주의자가 아닌
러시아 국가 건설자의 한 명으로 재해석했습니다. 관리 예산은 계속 집행되었고 유리관속 레닌은 공개되었습니다. 2025년 6월 경매는 1924년 이후 처음으로 장기구조 보수를 위해 약 2년간 폐쇄되었습니다. 시민과 관광객들은 새벽부터 붉은 광장에 몰려 수 킬로미터 줄을 섰습니다. 보수 기간 동안 시신의 화학적 상태가 재검토되고 보존 기술 한계와 향후 처리 방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레닌의 시신이 더 이상 혁명의 상징이 아니라 정치적 비용 때문에 매장할 수 없는 존재로서 러시아가 과거를 완전히 버리지도 완전히 계승하지도 못한 상태를 보여준다고 분석했습니다. 1887년 신비르스크의 한 소녀는 형이 교수대에서 처형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세상을 바꿔야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37년 뒤 그 결심은 세계 최초의 사회주의 국가 건설로 이어졌고 해당 과정에서 설계자는 역사 속 상징으로 유리관 속에 남게 되었습니다. 레닌이 스탈린의 독재를 의도했는지는 의문으로 남아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가 남긴 시스템은 그의 의도와 상관없이 역사를 움직였다는 점입니다. 볼셰비키 혁명은 단순히 한 국가의 정치 체제를 바꾼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그리는 가장 숭고한 이상이 어떻게 현실의 압력 속에서 변형되고 때로는 왜곡되는지를 선명하게 드러낸 사례였습니다. 블라디미르 일리치 레닌은 계급 없는 평등 사회라는 원대한 이상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의 의지는 흔들림 없었고 그 신념은 철저했습니다. 그러나 그 확고함은 레닌이라는 인물의 가장 큰 아이러니로 남겨졌습니다. 혁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폭력은 도구가 되었고 목적을 위해 수단이 정당화되었습니다. 그 결과 혁명의 이름으로 행해진 붉은 테러는 이상을 향한 열망을 집단적 광기로 변질시키며 사회 전체에 새로운 공포의 체제가 뿌리내렸습니다. 레닌이 무너뜨리고자 했던 차르 체제의 폭정은 다른 모습으로 되살아났고 그가 설계한 시스템은 차가운 효율성과 강압을 중심으로 작동했습니다. 이상은 남았지만 인간적 가치와 윤리적 경계는 점차 희미해져 갔습니다. 레닌의 삶과 혁명은 단순히 한 정치가의 선택을 넘어 이상과 현실이 충돌하는 순간에 어떤 결과가 발생하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적 실험장이었습니다. 그는 혁명가로서 한 개인이 시대를 바꾸는 주체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지만 동시에 설계자 자신도 만들어낸 구조 속에 갇힐 수 있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아이러니는 레닌 개인의 비극이자 20세기를 관통하는 서사의 일부였습니다. 그가 남긴 유산은 단일한 의미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를 민중해방의 상징으로 보았고 또 다른 이들은 냉혹한 독재체제의 창시자로 평가했습니다. 실제로는 두 시선이 모두 공존하며 그 사이의 긴장은 지금도 해소되지 않은 채 남아있습니다. 레닌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그러나 그가 남긴 질문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상은 언제나 현실 속에서 시험대에 오르며 그 과정에서 인간의 모순과 한계가 드러납니다. 이 질문은 특정 시대나 이념의 경계를 넘어 인간의 본성과 시스템의 모순이 존재하는 한 우리 앞에 영원히 유효할 것입니다. 바로 그 점에서 레닌의 혁명은 여전히 역사 속에서 살아있습니다.